됐나요? 네. 네. 그 1994년도가 나프타였고 중국이 WTO 가입을 한 건 2001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트라이트 화이저가 비슷한 연도로 했는데 좀 약간 차이가 난다. 방금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니다. 단톡방에 그 방금 올렸는데 미국의 일자리에 완전히 그 결정타를 날린 건 나프타보다도 중국 효과가 훨씬 더 컸다. 그건 약간 연도로도 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연도 차이가 약간 있다. 94년도와 2001년 12월이니까 사실상 2002년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제 그 한재 씨가 한 얘기랑 관련 있는 건데, 박정희 정부 등등은 보호무역주의를 쓴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 보호무역주의를, 그러니까 외국에 들어오는 거는 방어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한 거죠. 수출 중심 공업화 노선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완전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이제 수출 중심 노선을 취했다는 거. 그래서 중상주의이긴 했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취한 건 아니죠. 보호무역주의는 약간 좀 방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출 중심 산업화 노선을 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세제 혜택, 보조금, 뭐 각종 정책금융, 뭐 이제 그다음에 환율의 어떤 대한 인위적 이제 어떤 개입 이런 걸 통해서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책 전체가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어떻게 볼 거냐 문제부터 좀 잠깐 정리를 하면 자유무역은 그 일종의 뭐랄까 이제 뭐 이거 절대무역으로 하든 뭐 비교 우위로 하든 이제 미국의 제조업은 다른 나라한테 다 손해 본 거고 그래서 여기에 뭐 멕시코가 나라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개뻥이고 멕시코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 3위인가 4위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자본이 다 글로 이동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멕시코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그 아주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멕시코가 되는 거죠. 인건비는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일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그 자유무역은 결국 제조업이 대부분 다 자유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본 거고, 일자리 피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 저렴한 물가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그게 이제 이익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는 그런 것보단 이제 자유무역을 안 하는 것보단 자유무역을 서로 하면 할수록 서로 이제 서로 잘하는 거를 좀 약간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그 제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조업을 결과적으로는 뭐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지만 제조업을 뭐 중국 플러스 다른 나라들한테 선진국들은 넘겨준 거고 그게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봤더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 네 나라만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이 45%예요. 중국 한 나라가 32%고 요 네 나라가 45%가 아마 또 이제 나머지는 동남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플러스 알파가 아마 전 세계 제조업을 다 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두 종류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조업 자체가 중산층 일자리 성격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산층 일자리라는 건 제조업 말고는 거꾸로 중산층 일자리가 캐파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제조업을 아시아 국가한테 넘겨주고 고부가가치 일자리였던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를 그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었던 주로 돌봄, 아이들과 어르신들 또 하나는 식당 서비스업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제조업이 엄청 얇아지고 대신 고부가가치와 저부가가치로 일자리 서비스업이 나눠지면서 그게 자동방으로 이제 임금 양극화,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제조업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두텁고 대규모의 서비스업 중간지대 일자리는 아직은 약하다고 봐야 돼요. 뭐 혁신경제, 그 혁신형 스타트업이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지만 그 덩어리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20세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길게 보면 지금 이거는 미국을 얘기했지만 지금 점점점 유럽 제조업 시장도 중국이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가장 비슷한데 독일은 그동안 그 90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로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엄청난 혜택을 봤어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독일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독일은 오히려 거꾸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꼴로 바뀌고 있고, 한국도 좀 비슷해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20세기에서 자동차 비중은 전체 일자리의 15 내지 20%를 차지하거든요. 보험까지 다 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20세기 자본주의라는 게 약간 자동차 기반 자본주의 성격이 있는 건데, 자동차에서 파생돼서 이제 철강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연결되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길게 보면 약간 그 줌을 쭉 당겨가지고 미국 말고 선진국 일반과 신흥공화국 일반으로 보면 특히 중국이 결국 핵심이에요. 선진국의 제조업을 중국이 다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 미국이 그거를 먼저 선빵을 날렸지만 소비 중심 국가니까, 그러면 유럽은 사정이 다를까 생각하면 유럽도 제가 보기에는 사정이 비슷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한, 그리고 유럽도 역시 지금 제조업 중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비중이 점점점 미국과 유럽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서도.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공이 중국이랑 자유무역을 해서 자기네가 손해봤다. WTO를 해서 손해봤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게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더 메가 트렌드로 보면 이것도 이제 지난번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 1차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 17세기, 8세기, 9세기, 20세기에 그 유럽이 먼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해서 그래서 벌어졌던 게 제국주의였거든요. 저쪽은 산업화를 해서 뭔가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서구와 비서구의 어떤 격차, 이제 대분기라고 불리는 거대한 분기라고 불렸던 그레이트 디버전스가 벌어졌다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아시아의 재추격 또는 이제 비서구의 재추격, 핵심은 제조업이에요. 재추격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서구와 비서구가 점점 격차가 비슷해지는 거, 또는 부분적으로 서구는 여전히 인건비가 거의, 비서구는 인건비가 잽도 안 되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서구는 제국주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는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다 권위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서구와 비서구로 생각하면 서구 새끼들 꽃이다. 인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는 왜 유지가 되었냐면 미국이 제일 센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넘어가면 자유민주주의도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얘네들이 제국주의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뭐 트럼프 꽃이다 내지는 뭐 로버트 라이트 화이저 꽃이다 얘기하면 결국 이제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무역과 자유민주주의가 실은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로버트 라이트 화이저의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면을 다 그냥 찾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이론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경제학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경제학에서는 자유무역의 그러니까 장점을 강조하는 논의가 더 많았던 거지. 근데 실은 자유무역의 그림자도 원래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던 얘기였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약간 그 미국적인 민족주의까지 결합시켜가지고 뭐 민족주의, 반중 감정 이런 걸 다 해서 넣었던 거지만, 이 책 어디에도 실은 대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깽판 치자. 깽판 쳐가지고 자유무역 질서에 계속 기스를 내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여기저기 막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든 말든 간에 협박에서 뜯어내자. 여기까지 얘기지. 그렇게 해봤자 트럼프가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미국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 기준을 가져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다 해서 제조업 일자리가 복구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면 지금 검색하면 미국의 1인당 GDP가 9만 달러고 심지어 독일이 4만 5천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1인당 GDP는 이미 독일의 2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기에 독일은 자기네보다 2분의 1밖에 못 사는 나라거든요. 독일이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건 막 남의 나라 제조업 괴롭혀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오는 건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약간 이제 억지로 시간 끌기 같은 거 불가하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가가 중요한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 거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대충 퉁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경제학 용어로는 소규모 개방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 자유무역이 한국의 국익에 바람직한 거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잡아먹힐 위기가 매우 높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 이제 우리나라가 WTO 가입이 분기점이었어요. 그 김영삼 때 추진했던 거. 그래서 가입은 실제로 OECD 가입이 우리나라 분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치면 우연적으로 WTO가 95년이었지만 한국이 OECD 가입한 것도 95년이에요. 김영삼 때. 그래서 95년도에 OECD 세계화 선언을 하고 실제 가입한 건 96년도고 그거랑 관계없이 외환위기는 97년도에 터졌어요. 그래서 OECD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 보조금 정책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거는 OECD가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티가 덜 나게 지원해 주는 게 R&D 정책.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임시 투자 세액 공제, R&D 투자 세액 공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그게 실은 이제 우회적 보조금 정책이었고 명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직접 쏘냐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덜 걷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100억을 걷었는데 실제로 50억만 걷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있는 법은 다 조세 특례법이었던 거고. 그래서 한국은 계속 그 간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제조업을 지원했던 거고 이런 모든 걸 노하우를 일본, 한국, 대만이 했던 노하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중국인 거죠. 중국이 이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경쟁적 시장이라는 특성. 그래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문제의식은 바람직한 건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더 너무 이렇게 티가 나는 그래서 티가 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걸 어떻게 보냐 문제인데 지금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체의 20% 정도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80%는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장도 우리나라 국내 공장과 아마 3분의 2 이상은 해외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멕시코라든가 등등해서. 그러면 현대차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건 인건비가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 비해서. 국내에서 그걸 다 생산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현대차. 인건비 경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면 인건비는 싸지는 대신 그거와 관련된 R&D 인력이 한국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들을 다 받고 경쟁력 있는 그런 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가 임금이 상하는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뭐 인건비 어쩌고저쩌고는 과장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멕시코보다 우리나라가 1인 월급이 다 낮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피해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임금이 경쟁력과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해외 생산하는 것도 알게 모르게 국내 R&D 역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 생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 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요. 뭐 그냥 트리핑 딜레마는 그냥 그냥 그런 거보다 한번 넘어갈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동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8% 정도 되고 그 고용 비중은 한 1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다 다운돼 있어요.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자동화를 엄청나게 노조도 우리나라는 그 노조도 숙련 중심 거를 반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숙련 중심으로 임금을 주는 거는 노동 내에서도 이질성이 커지는 거고 직무 평가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노조는 몰라 그냥 나한테 돈만 많이 줘.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업하는 그 자본 쪽에서 자동화를 걸 뚫은 거예요. 로봇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가지고 그랬던 거여서 그래서 지금 요 책의 의미를 크게 볼 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 소비 국가 전 세계 한 약 25%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국가가 제조업이 한때 가장 전성기였다가 지금은 가장 이제 또 급진적으로 쇠락한 나라가 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선빵으로 두드러 맞은 거고 앞으로는 유럽연합도 유사하지만 다른 논의들이 점점 벌어질 거고 이 모든 문제는 중국이 너무 잘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잠식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한국은 어떤 제조업, 자유무역 그러면서도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서방과의 동맹국 이런 약간 딜레마적 관계를 제주껏 잘 줄타기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